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공법의 마지막 파트 농지법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농지법은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에선 두 문제밖에 안 나오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농지법 포기하고 나머지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농지법을 포기하지 않고 농지법까지 공부해서 두 문제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다 그러면 농지법은 두 문제이기 때문에 상급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막 구석에 있는 것들 잘 안 나오고 중급이나 하급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챙겨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농지법은요 소유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 이용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보전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자, 소유에서는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가질 수 없어요.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경자유전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경작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가질 수 있는 그 예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농지를 소유하려면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걸 증명하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게 돼 있어요. 그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농취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농취증을 발급받아야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어떻게 아냐? 이때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라고 내가 어떻게 농업경영을 할 건지 이 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농취증이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농취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않고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예외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농지 소유는요 상한이 없어요. 과거에는 상한이 있었어요. 농지를 인당 한 1,500평 이상을 못 사게끔 했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기계화 용농을 하기 위해서 폐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 소유에 대한 상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한이 무엇인지 또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졌거나 또는 농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작을 하지 않고 땅을 놀린다. 그럼 농지 처분을 해야 돼요. 농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농지 처분을 하지 않으면 왜 처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때려요. 이행강제금.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소유 파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이용이에요. 자, 이용은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은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지 이용 계획에는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이라고 있어요.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자, 이게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개념만 알아보는 정도로 넘어갈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누가 이제 수립하는지 이렇게 내용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농지는요, 헌법에 따라서 헌법 제121조에 보시면 소작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임대 주거나 그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예외사항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임대차할 수 있는지, 또 사용대차. 임대차는 임차인이 농지를 빌려서 자기의 계산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대한 임대료만 주는 거고, 사용대차는 임대료를 안 받는 거죠. 무상임대예요. 이게 사용대차고, 그 다음에 위탁경영이 있어요. 위탁경영은 내 계산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제 손이 부족하거나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사람을 고용해서 보수를 주고 시키는 게 위탁 경영입니다. 위탁 경영이고요.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위탁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어촌공사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는 걸 임대위탁이라고 해요. 임대위탁.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땅을 갖고 있는데 놀리고 있어요.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시군구는 그렇게 노는 땅에 대해서 직권으로 대리인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대리 경작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알아볼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남이 해주는 이 5가지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보전 파트에는 예전에는 절대농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농업진흥구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이에요. 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있어요. 줄여서 농진구라고 할게요. 농진구. 그 다음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농지를 개발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농지 전용이라고 해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또 여러 행정청에서 협의를 하는 경우, 이걸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겨울에 보면은 이제 겨울 축제, 눈꽃 축제나 썰매장 있죠. 이런 데 가보시면은 거기 논이에요. 또는 뭐 밭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 일시적으로, 또 봄이 되면 또 거기서 경작을 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타용도 일시 사용이라고 합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 자, 타용도 일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허가, 신고, 협의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각각 3가지 파트에 대해서 요 내용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정의예요. 정의 부분에서는 딱 2가지만 볼 건데요. 농지하고 농업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자, 깨끗이 지웠습니다. 자, 정의, 용어 정의예요. 농지예요. 농지의 정의는요, 지목이 상관없습니다. 지목이 뭐냐 이걸 따지지 않고요. 실제 경작을 하거나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요. 다년생 식물 재배.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게 또 추가되는 게 있어요. 추가되는 게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그 다음 계량시설이라고 있어요. 계량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농축산물 생산시설 같으면은 온실 같은 거, 그다음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계량시설은 농지에 붙어있는 농로, 수로, 저수지, 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도 농지에 포함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시험은 항상 예외에서 나오죠. 예외가 뭐냐? 자, 예외라고 하면은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짓는데도 불구하고 농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초지예요. 소 풀 뜯어 먹는데 초지에는 무슨 짓을 해도 얘는 초지입니다. 그리고요, 지목이 전 그리고 답 과수원이 아니라면, 전답과가 아니라면 3년 미만의 경작이나
자연생식물을 재배하는 거는 농지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유는 자, 공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재빨리 뭘 심습니다. 그래서 농지라고 주장을 하죠. 그럼 농지에 대한 수용가는 보통 임야나 기타 잡종지보다 훨씬 높은 수용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3년 미만은 농지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야 있어요. 임야는 산을 내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산지 전용을 하지 않고 거기에다 뭘 심거나 경작을 한다고 해서 농지로 보지 않아요. 임야는 임야입니다. 산지 전용을 안 했겠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전용하지 않았다면 임야는 임야예요. 그리고 조경 목적인 경우 있어요. 조경 목적. 자, 내가 좋아서 이뻐서 심었는데 이거 나중에 농지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보려고 한 것은 조경 목적이면 이건 농지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농지는 제법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위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업인이에요. 농업인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하냐. 농업인.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년에 90일 이상 경작하는데 종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생산시설, 온실이나 종묘재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농업인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 대가축이에요. 코끼리만한 거. 코끼리만한 거 우리 안 키우죠. 소 같은 거. 대가축이면 2두, 마리를 2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중가축은 10두. 그 다음 소가축이면 토끼만한 거겠죠. 그럼 100두. 그 다음 닭이나 오리 이런 것들 가금류라고 그러죠. 공작새 이런 거. 가금류는 천수입니다. 천수. 그리고 꿀벌을 양봉을 하면 이런 나무 박스 같은 데다 키우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암벌 하나, 여왕벌 하나 있고 그 다음 일벌들이 막 와서 일을 하는데 이거를 일군이라고 해요. 일군. 그래서 꿀벌은 10군 이상 키우면 농업인으로 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연애 1년에 농작물을 팔아가지고 12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한 달에 한 10만원 이상 파는 꼴이죠. 이 정도만 팔아도 농업인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 농업인도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유 파트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소유인데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경제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경제유전이 아니라면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예외. 자, 국가나 지자체,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지문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요. 그 다음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으면 내가 굳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보유할 수 있겠죠. 그 다음 8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작용을 했어요. 작용을 하고 이제 농사 도저히 못 짓겠다 그러고 도시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러면 그걸 팔아야 되냐 이거죠. 8년 정도 했으면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줘요. 다만 상속이나 8년 작용은
소유하는 데 있어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대로 막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농지를 전용하는 데 협의하는 경우에요. 그 다음 담보농지라고 있습니다. 담보농지.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자기의 농지를 담보로 잡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 은행은 이것을 경매에 넘기죠. 경매에 넘겨서 파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1회차에도 유찰되고 2회에도 유찰되고 뭐 이렇게 3회 유찰됐더니 본전에 반도 못 건지게 생기면 은행권이 그걸 다시 자기가 사들이게 됩니다. 그걸 담보농지라고 그래요. 은행이 농작물을 지으려고 또 경작을 하려고 다년생 식물을 키우려고 이렇게 매입하는 건 아니죠. 자기네 자산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매입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 기타 법률에 의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죠. 법률에 의했다 그러면 공치법에 의해서, 토지보상법이에요. 공치법에 의해서 뭐 하거나 아니면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땅을 메꾸고 그걸 농지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일단 소유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주말체험 영농이라고 있어요. 이거 많이들 하시죠? 주말체험 영농. 이게 정말 할 게 못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주말체험 영농이. 이런 경우에도 자기가 자기 본업이 농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죠. 그 다음 학교나 또 어떤 연구, 또 뭐 여러 실습,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묘 생산을 위해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 농지를 전용하는데 위에건 협의였죠? 허가,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 용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있어요. 용농여건 분리농지. 자, 용농여건 분리농지 중에서도 이 경사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한 15도 정도 이상 돼가지고 이 농사지를 이렇게 가다가 굴러 떨어지면 그냥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 정도로 이렇게 경사진 곳은 참 농사짓기가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자, 내가 농사짓지는 않지만 이 땅을 사겠다 그러면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비축토지. 비축토지라고 하면 비축토지법이 있어요. 자, 공공용지로 쓰기 위해서 필요해서 나중에 쓰려고 비축해두는 그런 토지든가, 아니면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토지가가 막 올라간다든가 이럴 때 풀어가지고 집가 안정을 위해서 공공이 매입하는 그런 경우죠. 그 다음 여기 부족한데 여기 추가를 할게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땅을 이제 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사업지구예요. 개발사업지구로 1500제곱미터 이하, 되게 작은 거죠. 이 정도 이하는 소유의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외 상황이에요. 제가 쭉 나열했는데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쭉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 익숙해지면 지문에 나와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워야겠다 그런 강박관념은 버리시고요. 이거를 좀 구분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농취증인데요. 자, 소유를 하려면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농취증이 필요하고, 이 농취증은 이 살려는 사람이 과연 진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고요. 거기에 대한 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첨부한다고 그랬죠. 경영 계획서를 첨부를 해요. 자, 이걸 누구한테 요청하냐? 시구읍면장이에요. 시구읍면장. 자, 이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4일 만에 발급해 주고요.
만약에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더 짧죠. 2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요. 자, 농지법에서요, 시구 읍면장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서류 관련한 일입니다. 제가 여기다 잠깐 써볼게요. 자, 시구 읍면장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농지법에서 농지원부라고 있어요. 실제 그 땅이 누가 소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적어놓은 관리대장이에요. 뭐 이런 걸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자경증명서, 각종 세제 혜택이나 필요한 곳에 제출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내가 진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발급해주는 게 자경증명서인데, 이것도 시구 읍면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농지증이에요.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이게 종이, 서류와 관련된 거면 시구 읍면장이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시군구 아니면 시도지사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농지증이 됐고요. 이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예외예요. 자, 제가 소위의 예외를 두 개로 나눴어요. 자, 얘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 애예요.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농지증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는 경영계획서는 이건 필요가 없어요. 얘는 농지증이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농업경영계획서 필요 없겠죠. 얘는 농지증이 필요한데 농업경영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구분이 좀 어렵죠. 이게 구분이 좀 어려워요. 자, 여기에서 농지증이 필요 없는 거 이제 추가를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게 농업법인의 합병이에요. 합병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다음 공유농지예요. 공유자가 하나의 농지에 한 2명이 가지고 있는 건데 공유하고 있다가 이거 반으로 나누자, 실질적으로. 그래서 등기를 각각 따로 하자. 이거 분할이죠. 분할하는 경우. 그 다음 농업이용 증진계획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시효 완성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경우. 그 다음 환매권에 의해서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환매권은 뭐냐면 징발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차량뿐만 아니라 토지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경우 군사적 목적으로 징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징발재산법이에요. 징발재산법이나 공치법,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공치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을 했는데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필요가 없게 됐으면은 이거를 엉뚱한 사람한테 팔면 안 되겠죠. 그 전에 수용당한 사람이 다시 사들일 수 있게끔 해줘요. 그걸 환매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필요 없게 돼서 다시 이걸 샀을 때 환매권에 의한 소유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 이용 증진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도 요 이용 파트에 가서 배울 건데요. 이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을 교환하거나 다시 소유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농업이 아니고요, 농지 이용입니다. 농지 이용 증진 사업에 의해서 소유하게 되는 경우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추가된다는 거. 내용이 좀 많죠. 그다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농지를 경작하거나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사항과 그다음에 농지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농지 처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농지 처분.
소유 경작하지 않을 거면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가져놓고 농지를 가져놓고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예요. 농지 처분. 자, 농지 처분은 어떤 경우에 해야 되냐면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자,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농지 전용 신고나 농지 전용 허가를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착수를 안 해요. 미착수. 그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을 취득한 경우에요. 많은 사람 통해서 뭐 했다던가 농지증 취득.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농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자, 상한초과가 있습니다. 상한초과. 상한초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상한초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를 처분하는 대상이 돼요. 그 다음 농지 농업회사 법인인데 농업회사 법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농업회사 법인의 요건이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돼요. 근데 한 5명이 3분의 1인데 그 중에 1명이 나감으로 해서 3분의 1 충족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그게 치유가 안 됐어요. 이 조건이 미달되고 나서. 이런 경우 농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농지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 여기에는 뭐 지문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예외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질병이나 뭐 취학이나 또 잘 농사 짓다가 어디 출마됐는데 덜컥 당선이 됐어요. 공직에 취임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주의해야 할 게 부상을 당했어요. 뭐 1, 2개월 치료로 끝나는 건 상관없고요. 3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한 15일 갔다 오면서 농지 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진 않죠. 농사 안 짓는다고. 이것도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 처분의 예외가 돼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이 안 되는 경우.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이다. 그럼 절차를 한번 볼게요. 절차는 이걸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처분은요, 누가 하냐면 시군구가 해요. 시군구. 중요한 일들은 시군구가 대부분 하죠. 정말 중요한 거는 시도지사가 하고요. 서류와 관련된 것들은 시구 읍면장이 한다고 그랬어요. 시군구가 처분 통지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너 농사 짓지 않으니까 이거 좀 팔아라. 처분 통지를 해요. 그러면 1년 이내 처분을 해야 돼요.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 1년 기간을 처분 의무 기간이라고 해요. 처분 의무 기간. 의무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때도 1년이 지나도록 처분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시군구는 처분 명령을 때립니다. 처분 명령. 그러면 6개월 이내 처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도 처분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때립니다.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 처음 들어본 얘기는 아니죠? 자, 근데 여기서는 1년에 1회만 납부할 수 있어요. 다행이네. 저번에 배웠을 때 1년에 2회였는데 1년에 1회면 버틸만 해. 그런데 가격은 부과되는 금액은 공시지가의 20%예요. 20%. 근데 농지는요, 공시지가보다 싼 경우도 많아요.
실제 거래하는 가격이. 그럼 공시지가라고 치더라도 20%면 5년이면은 재산이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압박이 큽니다. 그러면 이 처분 의무 기간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처분하셔야죠. 처분 팔아야죠. 처분하기 싫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농업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 경영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팔고 싶어요. 처분하고 싶은데 이게 부동산 가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도 위탁을 할 수 있어요. 동네 이장님이 안 팔아주셔서 매도 위탁을 농어촌공사에 합니다.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 계약을 해요. 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처분 의무를 유예시켜 줍니다. 유예시켜주고, 자, 3년이 지나면 이 의무에서 해제가 됩니다. 자, 내가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그냥 땅값도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기로 했다면 이게 유예가 되고 3년이 지나면 이 의무가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또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럼 또 처분 통지가 또 날라오겠죠. 자, 1년이 지나서 처분 명령이 떨어졌어요. 야, 이거 아무리 팔고 싶어도 안 팔려. 이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 매수, 내 땅 네가 사가라. 매수 청구를 누구한테 하냐? 농어촌공사에 할 수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자, 농사 안 짓는 거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자기 토지 소유자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값 쳐주진 않아요. 공시지가에 사줍니다. 근데 공시지가보다 싼 경우도 많다고 그랬죠? 시가가 더 적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시가로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싼 거, 제일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농지 처분에 대한 얘기였고요. 농지 소유 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 소유 상한까지 하면 소유에 관한 파트는 끝나요. 자, 소유 상한. 원래 예전에는 인당 한 1,5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업의 자금이 들어와서 대규모로 농업 경영을 하고, 그리고 기계화 영농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소유 상한을 폐지시켰죠. 이 폐지가 2002년도, 우리 이런 사정도 모르고 월드컵을 즐기고 있을 때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는 주상팔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이에요. 주말 체험. 그 다음 상속. 그리고 8년 작용을 한 경우에요. 8년 작용을 하고 내가 이제 농사 못 짓겠어, 다른 데로 이사 가겠대요. 이런 경우 이제 소유하는 걸 상한을 둔다는 얘기죠. 예외니까. 주말 체험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기준이에요. 세대. 1,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는 가질 수가 없고요. 상속은 1만 제곱미터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하로만 가질 수 있어요. 자, 8년 작용하고 내가 어디론가 떠나겠다, 이농하겠다 그러면 얘도 갖고 있던 거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팔아야 돼요. 근데 초과하는 거, 얘는 애시당초 초과할 수가 없죠. 이제 땅 사겠다고, 주말체험으로 사겠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벌써 큰아들이 1,000제곱미터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하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미만이죠. 미만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세대원 중에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이게 초과가 없고요. 상속은 아버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논을 경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거 이상 되는 거 가질 수도 있겠죠. 8년 작용하고 인허하는 경우도 1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거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나머지에 대해서 처분을 하던가 아니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이건 무상임대죠. 사용대차 하면 계속해서 이 초과하는 부분에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용 그리고 보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